오늘은 두 번째 작품 가리는 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품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작품은 당연히 짧으니까 단편 소설에 요즘 나온 현대 소설에 속합니다.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어디까지나 사실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은 사건을 계기로 상황을 그려나가고 있죠. 자, 배경은 첫 구절에서 해수면이 조금 높아졌다라는 표현으로 보아 바닷가 한 도시로 여겨지고요. 주인공 어머니의 고향이 강릉 쪽이었다는 말로 봐서 강원도 바닷가의 한 도시이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편견에 대한 비판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르게 보자면 그냥 편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모든 이야기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가 김혜라는 1980년생이고요. 한국예술종합대학교 극작가를 졸업하고 굉장히 이슈가 되는 많은 작품들을 펴냈습니다. 특히 두근두근 내 인생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만들어졌고요. 김혜라의 작품들은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 속에서 굉장히 명민하게 재치있게 생각의 어떤 틀을 끌어올리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요즘은 조금 더 깊이를 더해서 바깥은 여름 같은 조금 진지하고 깊이 있는 작품들을 많이 발표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작품 가리는 손 또한 바깥은 여름이라는 작품집에 들어있는 단편 소설이고요. 자, 이 작품 아주 특이하게도 요리와 함께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자, 이 작품은 주인공인 아들 제이가 휘말린 사건을 역순행적 구성 방식을 통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역순행적 구성 방식은 다들 알고 계시죠? 자,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이야기가 서술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 과거로 갔다가 또 과거에서 현재로 돌아왔다가 이런 것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걸 저희가 역순행적 구성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현재 시점에서 주인공이 아들 제이의 요리상을 마련하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매개체가 되는 상황과 접할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서 과거를 회상하고 돌아오는 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의 생일상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은 이 가정이 편부모 가정이고 다문화 가정이라는 점이 특이한 점인데요. 자, 이 와중에 화자는 제이가 연루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고민하고 병환을 앓다가 돌아가신 엄마와 현재 자기 자신의 고용 위치 또는 자신의 고용에 대한 생각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크게 이렇게 세 가지를 주로 떠올리면서 이야기를 전개하게 되는데요. 자, 즉 이 작품은 화자가 제2의 생일상을 차리고 있는 현재의 행위가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요. 자, 그 주위로 화자의 회상과 사유가 뻗어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인공이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를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주인공 역시 굉장히 차별받는 소수의 한 명입니다. 자, 편부모이고 다문화 가정의 어머니인 주인공은 소수자로서 그런 다문화 아이를 키우는 어머니로서 감내해야 될 사회적 시선이 있는데요. 자, 이것에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혼녀라는 내용 때문에 직장에서 예민한 여자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자, 아이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로서 어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동네 사람들로부터 저런 아이가 마음에 울분이 많다, 다문화 가정의 아이여서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받고 살죠. 자, 그래서 지금 책 속에서는 이 세계가 차가움을 견디는 방식으로 누군가를 뜨겁게 미워하는 언어를 택하는 곳이라는 식으로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데요. 자, 이 주인공, 서술자가 인식하고 있는 현대는 굉장히 차갑고 냉혹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뜨겁게 미워하기 위해서 정말 날카롭게 마음을 헤집고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세계이죠. 자, 이런 냉엄한 세계 속에서 주인공은 아들 제이가 무시당하지 않도록 소위 모범생으로 제이를 키웁니다. 그래서 다른 한국 아이들처럼 굉장히 무난하게 키우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아이가
얼룩이 생기지 않게, 즉 어른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사랑으로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하지만 어느 사이인가 아이는 노인 사망 사건에 연루되어 그만 다른 사람을 함부로 무시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은 아닌가 고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맨 앞구절부터 이런 말이 등장하죠. 자, 네 속에 어떤 것이 너를 그렇게 만든 걸까? 그 중에서 내가 준 것도 있을까? 라고 해서 부모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느낄 수 있는 어떤 회한, 미안함, 반성, 의아함 이런 내용들이 다 담긴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즉 내가 그렇게 키우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 아이가, 그런데 이런 주인공도 결국에는 사건의 피해자보다는 참혹한 광경에 제이가 충격을 받지는 않았을지 걱정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는 인간이 처한 어떤 이기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이타적인 인간이라 하더라도 자기 자신에게 닥친 일에 있어서는 결코 이타적일 수만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제이가 처한 현재는 어떠할까요? 자, 제이는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라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 가정이라는 환경, 그리고 아버지가 동남아 사람이라서 다른 친구들과 주변으로부터 은근한 차별을 받는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잘 자라려고 해도 잘 자라기가 쉽지 않았겠죠. 마음의 생채기가 굉장히 많았을 텐데요. 자, 이 마음의 생채기를 얼룩이 남는다 라는 표현으로 대비해서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이는 사회적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생활 모습 패턴을 보이며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는 사이 차별이 대상이 되었던 제이가 별다른 죄책감 없이 불의에 눈을 감고 다른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설정은 우리 삶의 아이러니를 매우 잘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하는 혐오의 성격을 제이라는 입체적인 캐릭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인데요. 자, 편견과 혐오의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 어느 한 부분을 끊어내지 않고서는 이 편견과 차별의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가장 중요한 단어인 편견에 휩싸인 우리 인간의 모습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떤 편견들이 이 작품 속에 등장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전반에 걸쳐서 혐오와 편견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자, 이 작품에서는 제이만 혐오를 드러내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제일 먼저 노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청소년들이 있고요. 이 청소년들은 폭력으로 혐오를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를 힘겹게 키우며 살아가는 사회적 약자인 서술자인 나 또한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인 소수자로서 피해를 받는 사람으로 보이지만 자, 말년에 어머니를 간호하고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을 통해 늙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혐오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 혐오하는 어떤 늙음에 대해서 똑같아지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 또는 늙어서 아들 제이에게 짐이 된다거나 부담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을 계속해서 보이게 되죠. 자, 그리고 또 서술자가 마주치는 되게 많은 주변의 여자들이 있는데요. 그 여자들 또한 계속해서 혐오 표현 또는 편견에 사로잡힌 발언들을 계속해서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은 바로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현재 우리 자신 또한 내가 편견이 없어 또는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주 은연중에 많은 차별의 언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작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도록 하기 위해 이런 아이러니한 설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작품 전 우리 또한 이 작품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요. 자, 가장 먼저 작품을 읽으며 놀라는 장면은
다문화 가정의 아이 제이를 키우는 사람이 한국인 어머니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부분은 다문화 가정이라는 걸 떠올리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를 굉장히 많이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특히 동남아 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제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경우 대부분 여성분들이 동남아 출신인 경우가 많았죠. 자, 그러다 보니 다문화 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일 것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작품을 대하게 됩니다. 자, 그럼 편견을 가지고 봤을 때, 어머니가 동남아 남자와 결혼했구나, 특이한데 라고 생각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편견일 수 있고요. 그 다음 노인 사망 사건이 등장했을 때 저희는 이 어머니와 제이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어쩌면 동남아 출신인 제이가 가해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짐작을 했을 겁니다. 물론 이야기를 읽어 나가다가 제이가 가해자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게 되지만 여러분은 책을 읽기도 전에, 즉 다 읽기도 전에 내용을 보면서 또 분위기를 보면서 제이가 가해자일 것이라는 편견을 분명 가지셨을 겁니다. 자, 또 만약 제이가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봤을 때, 자, 보통의 사건에서 저희는 늘 피해자 또는 어떤 목격자의 경우에 이 사람은 항상 순수하고 착할 거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속에서도 저희는 역시 제이는 아니었구나. 제이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아주 착하고 바르게 자란 아이가 맞아 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자, 보통 사회적 약자를 저희는 굉장히 안쓰럽고 하지만 굉장히 따뜻하고 착하고 정이 많고 정의로운 인물로 그려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사회의 다수인 그 사회적 강자를 함부로 뭔가 혼을 낸다거나 뭔가 보복을 한다거나 또는 정의를 위해서 복수하는 어떤 형태를 보여줌으로써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주는데요. 이 작품 속에서도 우리는 아마 제이가 피해자로서 이러이러한 어떤 고통을 겪었고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작품을 썼구나라고 생각하고 계셨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제이 또한 사회의 약자를 조롱하는 한 대상으로 작용했다라는 점에서 반전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살짝 작지 않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것 또한 우리의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부모가 자식을 잘 알고 있을 거라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역시 우리는 제이 어머니가 몰랐을 리가 없어. 제이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겠지. 자, 어머니가 이렇게 신경을 써서 아이를 키우는데 모를 리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제이 어머니가 제이의 그 미소를 발견하고 마음속으로 충격을 받는 장면을 보고 우리 또한 알지 못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편견을 한번 생각해보게 만드는 그런 작품이기도 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서로를 잘 알고 있다고 믿는 착각 혹은 이런 편견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지나가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편견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보면서 저희가 이 얘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어떤 남자가 자기의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철도를 지나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철도길에서 그만 자동차 엔진이 멈추고 맙니다. 자, 놀란 아들이 아버지 어서 시동을 거세요 라고 말했지만 기차가 달려와서 그만 그 차를 들이받고 맙니다. 자,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고요. 아들이 살아남습니다. 자, 아들이 급히 병원으로 가게 되고요. 응급실에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 외과 의사가 나타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니, 이 애는 바로 내 아들이 아닌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들을 수술할 수 없어요. 내가 만약 잘못해서 저 아이를 죽이게 되면 어떻게 하나요? 나는 수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자, 여기까지 읽고 여러분은 이상한 의아한 점이 생기지 않았나요? 아무런 의아함이 생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최소한 편견에 사로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자, 대부분 여기까지 듣고 나서 첫 번째 하는 생각은 왜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2명이지?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아버지가 그럼 죽은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가 아니고 병원에 있는 아버지가 진짜 아버지인가 봐. 아니면 또 여러분이 3류 연속극을 떠올리시는 거죠. 원래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외과 의사가 진짜 아버지인데 가짜 아버지인 이 진짜 아버지로 생각되는 사람과 같이 살고 있다가 마지막에 수술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진짜 아버지가 발견되는 그런 구조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 이야기 속에 있는 가장 큰 편견은 우리가 외과 의사는 아이고 잘 안 적히네요. 의사는 남자라는 편견입니다. 자, 이 작품 속에서 저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사람은 여자예요. 그럼 모든 이야기가 다 해결이 되죠. 즉 남편은 죽었고 아들은 병원에 실려온 상황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손이 떨려서 수술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떠올리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보통 외과 의사는 남자일 거야 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이름만 보고 그 사람의 성별을 짐작한다거나 하는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작품 속에서도 지금 자기의 아이가 내가 알고 있는 선에서 무척 착하고 순수하고 내가 늘 생각해 왔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봤던 것처럼 사회적 약자로 살아왔으니 이 아이도 사회적 약자의 마음을 잘 알고 다독이 있는 사람으로 자라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작품 마지막에 이르러서 제2의 15번째 생일상을 차리며 떠올렸던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로 마지막에 촛불을 부는 장면에서 모아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서술자는 자기 아들의 실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역국 육수를 우리기 위해서 생선을 다듬을 때 이런 표현을 쓰죠. 죽은 것을 죽이는 심드렁한 혐오와 희열이라는 표현이요. 즉 뭔가 죽은 것을 죽일 때 어떤 느끼는 금기된 혐오와 희열, 즉 금기가 나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하지만 그 행위를 했을 때 나도 모르게 느껴지는 희열이 있더라는 거죠. 이걸 저희는 계속해서 이율배반적인 감정,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말을 할 텐데요. 자, 태고적 사람들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고적 사람들이 지금 어땠을까? 모닥불에 모였을 때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추위 또는 허기 아니면 도움 요청 이것 중에 어떤 걸 기대하고 모였던 걸까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서술자는 이렇게 그 불을 피우는 그 고대인들의 모습과 촛불을 끄기 위해 모인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결국 태고적에 있었던 어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과 현대의 이 어둠 속에서 자기가 믿고 있던 대상의 얼굴이 변하는 모습을 통해 역시 혐오와 희열이 이렇게 쭉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또 태고적 사람들이 그런 서로의 모습을 어둠 속에서 그 불빛을 통해서 진실되게 바라봄으로써 서로를 더 이해하고 다가갔던 것처럼 해결책 또한 그런 것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작품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일단 하지만 작품 속에서 서술자는 거기까지 생각이 나아가지는 않고요. 그냥 내가 사랑으로 키웠던 내 아들이 이렇게 사회적 약자로 조롱하는 사람이 됐다라는 사실에 충격에 빠지고 자, 자기 아들인 제이가 이렇게 죽은 고기를 더 먹고 커서 어른이 되면 결국 부모 세대를 혐오하고 지금의 현실을 되게 비판하고 그리고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 즉 어머니인 자기를 혐오하게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자, 특히 작품 속에서 갈치를 태운다라는 것의 의미는 요리가 주인공이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로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은 영양사로 등장을 하잖아요. 자, 근데 이 요리가 바로 주인공이 과거랑 현재를 잊게 하는 어떤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갈치를 태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결국 주인공이 얼룩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게 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도 이렇게 순식간의 실수로 얼룩이 생기고 그름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사람이 처음에 물었던 누구의 잘못일까? 내가 어떤 걸 잘못했기에 네가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된 걸까라는 답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죠. 즉 내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순식간에 이렇게 실망스러운 결과 또는 상처로 남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되돌리기가 무척 어려운 결과가 됩니다. 자, 제일 중요한 질문인 10번 가린 손이 무엇을 가렸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제일 먼저 저희가 살펴본 대로 제이는 자신의 웃는 얼굴을 가렸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조롱하고 혐오하는 어떤 모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우리 모두가 사실은
무엇인가를 가리고 있음을 지목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편견을 가지고 나의 진실을 숨기고 있죠. 내가 겉으로는 차별하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러려고 애쓰지만 마음속 깊이 이미 태고적부터 가지고 있는 혐오와 편견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또는 편견 없이 상대방에게 겸손해져야 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특권을 가진 자가 자신의 특권을 가려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것으로 예의를 차리는 행위를 통해 자, 우리는 다른 사람 앞에서 한없이 겸손해야지 함을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인간과 동물이 다른 점은 바로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아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인간이 짐승이지 않기 위해서 한 발짝 다르게 또는 최소한 반 발짝만이라도 다르게 산다면 이 사회가 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 모두 사회의 어떤 혐오와 편견과 맞서기 위해서는 가리는 손을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죠. 즉, 사회적 약자 또는 사회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대상에 대해서 결코 함부로 판단하거나 잣대를 들이내미지 않고 늘 배려하고 그리고 공손히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차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만연된 편견과 혐오를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니라 저희가 이야기 속에서 자, 엄마 아빠가 헤어진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토론했어야지 민주주의 사회에서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 또한 이 작품 전체에서 작가가 제시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또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서로 다른 모습이 모인 사회 속에서 서로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상처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서로 얘기를 나누어야죠. 자, 촛불 속에서 얼굴이 이렇게 저렇게 바뀌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듯이 저희는 어둠 속에서 서로를 계속 모른 채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불빛 앞에서라도 나아가서 서로의 얼굴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야죠. 이것은 잘못되었고 나는 네가 이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이것을 이뤄나가자라고요. 자, 김혜란의 가리는 손 해설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밑에 보면은 우수 서평이 나와 있거든요. 자, 여러분이 수행평가로 작성한 여러분의 질문으로 깊이 읽는 문답 보고서 내용을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형성평가 6가지 문제를 풀어보시고요. 답을 비공개 댓글로 남겨주세요. 답은 여러분의 수업이 끝날 때쯤인 마치기 한 3분 전쯤 카톡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여기 해설을 하지 않는 이유는 앞에서 설명으로 충분히 해설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고요. 문제를 잘 풀어보시고 내가 작품을 잘 이해했나 한번 점검하는 차원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나머지 시간 동안 자, 이 서평을 읽고 문제를 풀어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